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부터 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늦게 온 비서실장 보고 웃는 청와대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 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각한 건 아니고요. 가장 늦게 도착해서 막 앉으려고 하는데 테이블 왼쪽부터 대통령부터 모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 보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 실려 있습니다. 시진핑과 닮아서 중국 온라인에서 사라진 곰돌이 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데요. 왼쪽에 이 시진핑 주석과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이 2013년에 찍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를 패러디해서 푸와 이 푸의 친구인 호랑이 티거의 모습이 캐릭터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중국 온라인에서 저 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별명을 빗댄 것인데 글쎄요. 저런 것도 좀 용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아닌가 봅니다. 5년간 277척 일본 앞바다로 쓸려온 북한 백골선의 모습이 좀 걸려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목선의 모습인데요. 고기잡이를 하다가 표류돼서 일본 서부 해안으로 떠밀려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배 안에서는 백골 상태의 시신 9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북한의 열악한 어선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오늘 많은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입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US 여자 오픈에서 한국의 박성현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인 만큼 대회 기간 내내 관객으로 이제 관중으로 참여를 했고 미국 선수를 응원했지만 이렇게 보란 듯이 한국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모습입니다. 여생도의 구슬땀이다라고 해서요. 육군 사관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자 생도가 하반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아내고 있습니다만은 어쩔 수가 없죠. 이걸 극복해내야 진정한 군인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청와대발 문건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정무수석실에서 또다시 천여 건의 문건이 나왔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보좌관의 비서관 회의 문건인데 김기춘 전 실장의 모습이 글쎄요 딱해 보이죠. 온갖 기체결함 극복 비결이 뭐냐. 안종범 수석이요. 하하하. 하성룡 카이 항공우주산업 사장인데요. 보라매 사업 청탁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됐다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수리온 헬기가 거의 누더기가 됐죠. 방산비리입니다. 문제 있어 검찰과 감사원이 뒤지고 있습니다. 반부패 관계 기관 협의에도 다시 부활됐습니다. 그런데 이 방산비리에 몸통은 없고요. 이 발톱 하나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밀보입니다. 뱁새가 아무리 제잘거려도 황새는 제갈길 간다라고 얘기하는 분. 영수회담 불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인데 의자를 돌려보니 이것들이 황새알기를이라고 합니다. 황새가 아니고 앵그리버드가 나와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별명이 앵그리버드였는데 국밀보가 이를 좀 만평으로 좀 그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랑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동아일보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디지털 음원, 유튜브 뮤비, 일은 나훈아, 아이돌식 컴백했다라고 하는데 아버지란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남편이란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나훈아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한 남자의 인생이라는 노래입니다. 나훈아 씨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음원 판매가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실시간 차트 100위권, 250위권에는 진입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트로트는 3040 세대의 새로운 팬을 끌어들이는 노력이 아닐까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9 정거장이라는 노래도 또 그렇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최 교수님? 네, 들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장 각인된 모습은 그 의자 위에 올라가서 그 지퍼를 내리려고 하셨던 그 모습. 이 강렬하게 지금 남아있죠. 근데 그 모습도 이제 사실은 굉장히 그 논란을 많이 유발했던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 이렇게 어찌됐건 연예인이라고 하는 그 직업 자체가 좀 그렇기도 하고 또 그분들의 삶이 좀 그렇기도 하고 워낙 이게 좀 보통 사람들하고 삶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게 지금 이번에 음원을 내는데 그 악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나훈아 씨 정도 나이가 되면
오히려 자기 이야기를 하는 편이 훨씬 더 어필하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은 그 세대들, 그러니까 본인을 좋아했던 그 세대들이 여전히 향수가 있고 또 팬층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접근을 했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 그런데 뭐 나훈아 씨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통상적인 방법하고는 좀 다른 색다른 시도를 좀 해보고 싶었던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워낙에 이제 두터운 팬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11년 만에 돌아온 나훈아 씨에 대해서 팬들의 기대가 상당히 좀 큽니다. 노래도 뭐 신비주의 전략이든 뭐든 노래만 좋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별에 관련된 게 2곡 정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마 추측컨대 본인의 이혼 과정에서 느꼈던 상처들이나 또는 아픔들을 좀 적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별 또는 이혼 관련된 가사가 2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애틋함이 좀 묻어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비난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어요. 저분이 가정이나 아이를 잘 돌보지 않아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됐다는 그런 이제 주장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마 그 가사를 통해서 본인이 그래도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또 이별의 아픔에 대한 아픔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좀 어필하기 위해서 2곡 정도 그 이별과 이혼에 관련된 노래가 있습니다. 이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돌식으로 컴백을 해서 좀 이제 화제가 되는 겁니다. 젊게 사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그리고 그 이제 연말에 콘서트를 직접 기획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그 개인의 인생사하고는 관계없이 그래도 요즘 고달픈 중년들한테 많이 인기를 얻어서 우리 이제 저 소주 한잔하면서 노래방 같은 데서 많이 회자되는 노래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신문에는 없는데 연예계 쪽에서 지금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던 것이 이제 신정환 씨 이제 국내 복귀 소식이에요. 방송 복귀인데 신정환 씨도 사실은 굉장히 뭐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도박이죠. 뭐 도박으로 해서 이제 외국에 나갔다가 막 침대에 누워가지고 온갖 이제 선 다 꽂고 엄청 중환자인 것처럼 이제 자작극을 펼쳤다가 도덕적 비난이 쏟아진 적인데 이 신정환 씨의 이 국내 TV 복귀가 이게 옳은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를 가지고 이제 논란이 좀 있어요. 용서해 줄 때가 됐나요, 대중은? 근데 대중은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신정환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명적인 거는 사실 댕기열에 걸렸다고 거짓말해서 현지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던 그 장면이에요. 저게 거짓으로 판명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 잘못을 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실수를 정말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숙하겠다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오래가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댕기열 저 장면을 연출하면서 본인이 마치 병에 걸려서 거기에 머무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줬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는 게 드러나면서 이제 엄청난 비난이 몰리게 됐죠. 물론 이제 연예인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뭐 끝까지 그러면 일을 못하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연예인은 어쨌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특히 팬들 또 젊은 층의 팬들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의 삶의 모델이 돼가지고 그 모델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어느 정도의 어떤 피해를 당하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또 본인의 삶을 잘 정리하고 또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좀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어느 한 사람이 또 예를 들면 어느 사건이 있었으면 몇 년 동안 못 나오고 이런 기준을 할 수 없지만 팬들이 일정 부분 비난이 있더라도 뭐 본인이 나와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저런 부분들이 용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지금까지 그 여러 프로그램들을 보면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컴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대체적으로 케이블이나 종편을 통해서 컴백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팬들의 관점에서 얼마나 저분이 더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냐가 결국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뭐 다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7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었으니까 일단 두고 보자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훈아 씨도 그렇고 신정환 씨도 그렇고 불미스러운 일은 있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이제 복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탁현민 씨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탁현민 행정관은 과거에 이 책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분도 이제 과거의 잘못으로 계속 묶어둬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책임을 져서 해임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요,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여성을 비하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담은 표현을 거듭 책에 써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그런데 친문 인사들은 탁 행정관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앞서 SNS를 통해 탁 행정관에 대한 옹호글을 남겼던 김경수 의원은 어제 이철승 목사의 SNS 글을 공유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당 글에서 이철승 목사는 10년이나 지난 일인데 정무직 일까지 맡지 말라는 건 과하지 않느냐라며 탁행정관을 위한 변호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이어 안도현 전 더불어포럼 공동대표도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여러 행사가 국민 곁으로 바짝 다가온 것도 탁현민이 있어서라며 탁행정관의 능력을 강조하며 두둔했습니다. 친문 인사들에 이어 제자들도 탁행정관 논란에 힘을 보탰습니다. 분위기 탓에 실언이 나온 것 같다. 당시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라며 탁행정관을 둘러싼 논란들의 안타까움을 드러낸 건데요. 이에 탁행정관은 사과할 건 사과해야 한다며 제자들에게 먼저 사과의 뜻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예, 나훈아 씨나 신정환 씨와 이 탁현민 행정관의 사례를 뭐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 이제 적절하지 못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의 어떤 일로 인해서 현재를 계속 뭐랄까 이제 좀 옥죄다든지 아니면은 현재의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 연장선상에서 보면 약간 뭐 비교를 해볼 법도 한 것 같습니다. 박정하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10년 전에 있던 이 저서 가지고 계속 이 탁현민 행정관 논란이 계속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청와대의 분위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유임 쪽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이쯤에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좀 접어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 글쎄요, 저는 뭐 이게 그 아까 먼저 말씀했던 나훈아 씨나 그 이런 분하고 좀 다르게 신정환하고, 공직을 맡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이 보셨지만은 인사청문회 같은 걸 거치면서 고위공직자들 검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무리 작은 공직이라도 무언가의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임용이 되는데 예. 특히나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행사를 기획하는 자리예요. 예. 그러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가치나 예. 생각이 어느 순간 어느 식으로 발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 대통령 행사가 크게 잘못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거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그 손실이 큰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그 국민으로부터 무언가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공직을 수행하는 게 꼭 예.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저는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예. 일부 뭐 제자들한테 사과를 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은 예. 그 공개적으로 뭐 청와대는 춘추관이라는 공개된 장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 상주하고 있는 기자들이 있으니까 궁금증이 있고 지금은 과거에 썼던 글과 지금 현재 본인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솔직하게 이렇게 일문일답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유임을 한다는 거는 일종의 조금 그 과한 면이 있고 약간 그 오기 같은 예. 생각도 좀 듭니다. 특히나 뭐 김경수 의원을 비롯해 여러분들이 그 행정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런 그 여러 가지 글을 또 올린다는 것도 예.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아무튼 꼭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이제 SNS에서 썼습니다만은 최종 판단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대통령의 몫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 몫이다 이제 이 말씀을 했는데 국민 여론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10년 전에 썼던 책 그리고 그 책의 일부 내용도 사실은 좀 많이 진위가 잘못 전달됐다라고 이제 탁현민 행정관이 뭐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주장을 했는데 글쎄요 이쯤에서는 좀 용서해줘도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이제 저 주변에 있는 이제 대통령의 측근들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온전히 국민의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라고 하는데 국민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국민 투표를 해야 되나요? 이런 걸 가지고. 예.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론조사도 사실은 부정확한데 예.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것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건데 그냥 솔직하게 탁현민 행정관 그냥 제가 계속 필요해서 끝까지 이 사람 데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이야기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 그 주변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행정관의 네. 거취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아니, 그러니까 논란이 되니까요. 그리고 예. 심지어 뭐 정의당 같은 예. 뭐 공당에서 일단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게 그리고선 낫지. 이제 넘어가자. 그렇죠. 그게 예. 낫지. 지금 뭐 주변 사람들이 다 나서가지고 저렇게 옹호를 올리고 이런 것은 그러니까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염장 지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저게. 예. 그러니까 본질을 자꾸 비껴가면서. 그리고 별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에게 도움도 안 된다고 봐요. 저렇게 주둔하고 나서는 것이. 그러니까 차라리 대통령이 이건 그냥 나서서 뭐 여차저차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대통령하고 아주 특수한 관계 같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도원 결의를 한 사이. 예. 히말라야 갈 때 세 사람이 간 거 아닙니까? 양정철 전 비서관하고. 예. 그러니까 그때 뭐 거의 도원 결의를 한 것 같던데 뭐 그런 사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뭐 반드시 옆에 좀 둬야 되겠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당당하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행사 기획 능력은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이제 공통된 평가입니다. 이 10년 전에 썼던 책의 내용들, 발언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좀 상황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트위터에서 야당을 비난하는 글에 이 마음에 들어요. 이제 이 표시가 됐는데 이 세계일보 취재 결과에 따르면은 문 대통령의 공식 트위터 문리버 365인데요. 이 취임 이후 지난 14일과 5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서 트위터 이용자의 야당 비판 게시물에 마음에 들어요를 눌렀다가 이내 취소된 것이 좀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뭐 국민의당 또 뭐뭐 소리, 자유한국당, 바른정당도 추미애 대표를 뭐뭐하며 낄낄이라고 하는 야3당을 이제 비판하는 이제 한 원색적인 이 비판글에 문 대통령의 트위터가 이게 좋아요 표시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쪽도 그렇고 일부에서는 해킹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트위터 쪽에서는 이 해킹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위터를 관리하고 있는 실무자의 실수인가 이렇게 이제 좀 좁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설마 야당을 비판하는 비판글에다가 좋아요 표시를 누르진 않았겠죠. 예. 대통령 업무가 얼마나 많은데 뭐 직접 예. 하셨겠어요. 실무자들의 실수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예. 청와대에서는 분명하게 해명을 하고 있지는 않죠. 예. 근데 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대통령이 되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위치라는 거를 한번 다시 좀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예.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높은 지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잘 가기를 바라는 거는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함이잖아요. 예. 근데 그 너무 그동안에 인전 여야 대립구도상 그다음에 야당 야권 내에 있으면서 정부를 비판했던 진영 논리에 쌓여서 있어가지고는 하나도 털고 나갈 수 없으니까 이제는 예. 그런 걸 털고 우리가 국정을 관리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쉽게 트위터에 잘못된 일들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대통령이 말하는 말 또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이제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이른바 네티즌들, 누리꾼들이 막 댓글 보면 원색적인 비난이니까 이른바 막 문자 폭탄처럼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데 이것이 건강한 정치 협치라든지 뭐 정치 관계를 만드는데 썩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비판할 수 예. 있고 비판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정치인들의 숙명인데 그 비판이 수준이 인신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욕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건 정치인들도 잘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예. 생각을 해요. 민심으로. 다만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그건 이제 폭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제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비판을 들으면요. 아무도 그 비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 그냥 저 사람들은 나한테 감정이 있어서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바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말 예. 건전하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비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욕설이나 인신공격이나 아니면 모욕에 가까운 그런 발언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야3당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원색적인 비난이나 비판을 하는 것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하는 것에서 따끔하게 충고할 수는 있지만 예. 그거 자체가 논란이 되거나 욕설로 비하되는 것은 절대로 현 국정 예.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비판은 허용이 된다.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통일부 기사 보겠습니다. 탈북, 음남 BJ, 그다음에 한국 방송인 제이북, 임지연 미스터리. 국내에서 임지연으로 알려져 있던 탈북 여성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 TV에 나왔습니다. 본명은 전혜성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저희가 어제도 좀 다뤘습니다만 왜 한국에서 잘 나가던 방송인이 갑자기 북한으로 다시 들어갔을까? 기획 입북인가, 그러니까 아니면은 납치된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안 당국이 밝혔던 이른바 임지연 씨의 과거 행적이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공안 당국에 따르면은 평안남도 안주 출신인 이 전혜성 씨,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임지연으로 썼는데 이 전 씨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탈북했던 중국 브로커와 3년간 중국에서 동거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돈을 벌기 위해서 인터넷 음란 방송에 출연을 했고요. 그 음란 방송이 최근 6월쯤에 한국에 대량으로 이제 번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혼자 한국으로 이제 들어왔지만 잘 적응을 하지 못해서 수도권의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유흥업소 종업원으로도 일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이 과거에 중국에서 찍었던 음란 방송이 한국 인터넷 쪽에서 많이 돌았고 그것을 본 누리꾼들이 임지연 씨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들도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올 4월에 돌연 이 전 씨가 방송에서 하차를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생활고에 시달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방송 출연 등으로 번 돈이 적지 않아서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보냈던 돈이 배달 사고가 발생을 해서 중국에 직접 들어갔다가 아마 납치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임지연 씨의 북한 방송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저는 저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릇된 생각과 남선에 가면은 잘 먹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환상과 상상을 가지고 남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선은 제가 상상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술집을 비롯하여 여러 곳을 떠돌아다녔지만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같이 조국을 배신하고 도주한 여성들에게 차려지는 것은 오직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따르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남선 사이에서의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나 집에 가고 싶다. 조국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제 너는 지금 지은 죄가가 있는데 적의 땅을 밟는 순간 저세를 청살당할 것이다. 가면 죽는다. 이런 말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가 한 생각 죽어도 저국의 품에 돌아가서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죽자. 이런 생각으로 저국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지난달에 인터넷 음란 방송을 하던 탈북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은 그 여성이 바로 이 지금 임지연 씨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은 동일 인물이 아니다. 그때 이 적발된 여성은 지금 당연히 한국에 감옥에 있으니까 당연히 임지연 씨는 북한에 있고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임지연 씨의 과거 행적을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조금 그런 활동을 한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도 유흥업소에서 좀 일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국내의 경찰 입장과 또 오늘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신문에서 인용한 공안당국 관계자의 이야기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은 아니다. 그 해당 인물은 임지연 씨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중국에서 그런 유사한 형태의 음란방송을 촬영하고 음란방송으로 수익 활동을 했던 그런 그 사람들은 적지 않거든요.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경찰이나 공안당국 둘 중에 한 곳이 뭔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거나 아니면 파악을 했음에도 어떠한 이유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네티즌들이 훨씬 더 관심이 많고 네티즌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사실 확인이 나중에 보면은 되게 정확했던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에서 임지현이라는 이름을 썼던 이 해당 여성이 너무나 얼굴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벌써 수개월 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안 당국의 누구인지는 정확히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공안 당국이 이 해당 인물이 동일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다면은 이 여성의 북한 입국, 월북인지 납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북한으로 들어간 그런 동기가 조금이나마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중국에서 이른바 인터넷 음란 방송을 한 그런 장면, 영상이 한국에서 유포가 됐고 최근에 그래서 방송에서 하차했고 그래서 더 이상 한국에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으로 자진해서 입국한 것이다. 또는 이제 방송 하차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떤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진 입국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는 거고 이 신문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제법 벌어놨기 때문에 굳이 자진해서
생활고 때문에 입국할 가능성은 없고 정말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과정에서 배달 사고가 발생했고 그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중국에 갔다가 또는 중국에서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가 보고 싶어서 갔다가 뭐 납북이 된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해석들이 좀 이렇게 반반씩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 있는 남자친구는 가끔 만나러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과연 이제 정말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하신 중국에서의 과거 그 음란물 사이트에서 이제 활동했던 그것 때문에 검찰 또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고 또 방송 하차도 하고 그러니까 그 위기감을 느껴서 간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좀 더 규명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북한 당국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활용 가치는 높다. 그 점도 우리가 함께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북자 출신으로 한국 방송에서 굉장히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북한 사람들도 이 남한 TV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그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그러니까 특히 대북 방송 뭐 이런 거 하는 얘기를 듣고 공감해서 내려왔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그런 거 보면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미칠 악영향도 있는데다가 데리고 가서 북한에서 그러니까 저렇게 역으로 방송을 하게 되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좀 그러니까 납치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부모가 거기 살고 뭐 이제 가족이 거기 사니까 가족을 약간 협박하는 형태로 해서 북한으로 유도를 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가능성도 지금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이제 베를린 선언, 신베를린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제 이제 국방부 또 뭐 적십자사 등등 해서 이제 남북 관계를 좀 다시 특이한 여러 제의를 좀 해놓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에 좀 영향을 안 미쳤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이. 그렇죠? 동아일보가 이 북한 기사를 자주 실는 편인데 북한에 널린 금지 사치품 싱가포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사실 북한에 있는 백화점 얘기를 할 때 이런 샤넬이니 뭐 구찌니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간간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다 가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지금 동아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면은 북한 뉴스 전문 사이트 NK 뉴스라고 하는데요. 미국에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출한 이 보고서 NK 프로라고 하는 이 보고서를 보면은 싱가포르에 있는 기업이 외국에 있는 이런 유명 물품들을 사서 북한에다가 넣어줬다. 쉽게 말하면 이제 유엔 결의 위반인 거죠. 그죠? 중국의 예전에 이제 홍상그룹처럼 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이 유엔 결의 1718호를 통해서 북한에 이제 사치품이 들어가는 걸 막고는 있는데 사실은 뭐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는 루트도 있고 몰래 배를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군수품 외에는 이렇게 엄중하게 엄밀하게 관리 감독을 못해서 일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싱가포르 무역회사를 통해서 들어간 것들이 있는데 참 돈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국제적인 결의인데 저거를 무시하고 저런 일들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추적 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미국에서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에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는데 압박 국면에서 아무튼 국제사회가 공조를 통해서 북한이 이렇게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돼야지 저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연명해가는 일들이 오래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술이라든지 시계라든지 뭐 하나에 뭐 한 300~400만 우리 돈으로 300~400만 원씩이나 하는데 그거를 누가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 그걸 살 만한 그런 상류층이 있는지. 그런데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유혹을 느낄 만하죠. 왜냐하면 워낙 이제 대북 제재가 심해서 물자가 못 들어가는 상태에서 자기네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납품한다거나 아니면 매대를 열어서 뭐 장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독점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돈 욕심 때문에 충분히 저럴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기사 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일본 숙소에서 한국인 여성이 성폭행당했다라고 하는데 이 에어비앤비는 이제 숙박 공유 사이트입니다. 민박집을 주로 이제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이 일본으로 여행 간 30대 한국 여성이 이 민박집 주인에게 같이 술을 마신 뒤에 자정쯤에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 영사관을 통해서 일본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 민박집에는 몰래 카메라도 좀 설치가 돼 있고요. 여성들이 이제 뭐 호텔에 있는 건 비싸니까 이제 민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쪽에서 좀 그러니까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이런 쪽을 많이 이제 선호하는데 숙박 장소를 선호하는데 조심해야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에어비앤비가 이제 공유 경제 그 기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낮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빈집, 원래 가정집이 잠깐 빌 때 그거를 이제 이용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약간 변질돼서 아예 가정집을 영업용으로 아예 만들어 놓고 이제 그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망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인 그런 숙박업소, 호텔이나 뭐 기타 그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범죄의 목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했을 경우에는 사실 제재할 수 있는 또는 규제할 수 있는 아니면 미리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적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특히나 일본에서도 그리고 또 해외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이런 범죄가 모의되고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여기 이거를 미리 대비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정집에서 특히나 이제 처음 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더더욱더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에어비앤비 관련해서 들어가서도 문제가 됩니다만 갔더니 뭐 허위였고 갔더니 정말 애초에 그 인터넷에 올랐던 사진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사진이 그런 그 환경이었기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가격이 싼 만큼 미리 조심하시고 미리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름 휴가에 멀리 가긴 좀 그렇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데라도 좀 가자 그래서 일본을 찾는 우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세계에서 일본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가 바로 이제 한국이라고 할 정도로 가장 많은데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이제 좀 싸다는 이유로 민박집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 이제 다 불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막 들어가가지고 이런 일이 좀 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이 일본 경찰 당국도 단속을 해야지만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도 특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재판에서 변호인과 검찰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는데 이 검찰이 공개한 이 김양과 김양의 공범인 박양이 나눴던 카톡 대화 내용입니다. 김양이 그럽니다. 잡아왔다. 상황이 좋았어. 박양이 말합니다. 살아있어? CCTV 확인했어? 살아있어. 여자애야. 목에 전선을 감아놨어. 손가락 예뻐? 응, 손가락이 이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은 이에 대해서 김양에게 했던 지시는 평소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했던 역할극의 일부로 한 말일 뿐 실제 상황을 가정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검찰은 이것이 아이를 잡아온 뒤에 김양과 박양이 진짜 실제로 나눈 대화다라고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나눈 대화라면 정말 너무 끔찍하죠. 실제로 이 김양은 이 아이의 손가락을 박양에게 줬어요. 그 부분이 저는 실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저게 역할극으로 끝나고 인터넷상에서 끝났다고 하면 왜 신체 일부를 훼손해서 가져오라고 하겠습니까? 또 가져가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만나서 직접 그걸 또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가짜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살인 방조냐 살인 교사냐 하는 두 가지 차이점인데 제가 볼 때 박양이 만약에 그게 그냥 인터넷상에서 역할극을 하면서 끝났다고 하면 그걸 가져오라고 할 이유도 없고요. 또 그게 정말 가져왔을 때 받았을 수도 없어요. 그랬다면 엄청나게 놀래야 되잖아요. 놀라지도 않고 그걸 받아서 자연스럽게 같이 시간 보내다가 집에까지 가져와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박양도 일정 부분 이게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봐서 본인이 어떤 그 처벌을 좀 피하기 위해서 김양에게 미루고 있는 거고 김양은 분명하게 박양이 그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한테 지시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도 아주 침착하게 둘이 카톡을 나누는 걸 보면 일정 부분 실제 상황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아이의 이제 초등학생 살해당한 이 초등학생 아이의 엄마가 이제 재판장에 나와서 이제 아이를 키웠던 과정들 또 이제 그날 사건이 일어났던 일의 하루에 대해서 이제 쭉 담담하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이제 방청객들을 울음으로 이제 만든 적이 있었는데 이 엄마가 이 카톡 내용을 지금 아마 또 봤을지 안 봤을지 모르겠는데 신문에서 이걸 보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무슨 사람을 잡아왔어? 상황이 좋았어. 살아있어. 여자애야. 예뻐? 응, 손가락이 예뻐. 이 얘기를 그 엄마가 보면 또 얼마나 진짜 그럴까요? 마음이. 그러니까 일단은 소름이 쫙 돋겠죠. 그 다음에는 증오감이 일겠죠. 그건 뭐 어떤 부모라도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 두 사람이 사실상 공범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역할극을 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양은 보면 박양이 자기 속에 있는 뭔가 누군가를 자꾸 불러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그 자기 속에 있는 뭐 또 다른 자아가 나와서 이제 마치 살인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박양은 또 전면 부인을 하고 있고, 또 그 주변에는 지금 엄청난 숫자의 변호사가 붙어 있고, 자, 이런 것을 보면 지금도 이 친구들 둘이는 계속 게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간파하고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제가 보기엔 나이는 어린데 절대로 그러니까 간단한 친구들이 아니다. 그래서 까딱하다가는 잘못하다가는 이게 좀 쉽게 좀 속아 넘어가기 아주 좋게 지금 돼 있는데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부러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이제 흘러나오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범은 공범인데요. 공범에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범 중에 교사범도 공범이고요. 방조범도 공범이에요. 그래서 지금 검찰은 이 박양에 대해서 살인 방조 그리고 사체 유기로만 기소를 한 상태인데 김양의 증언이 새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박양이 시켜서 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소장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한 것을 본다면은 증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재판장도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살인 방조로 기소를 했다면 살인 방조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집중해야지 왜 자꾸 그 본질이 흐려지고 있냐라고 했거든요. 검찰에서 제대로 대응을 해야 피해자들이 좀 억울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유라의 이른바 재판 출석을 놓고선 이 최순실이 특검이 새벽 2시에 유라를 데리고 가서 뭐 했나 밝혀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협박을 해서 나갔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애를 너무 협박하고 압박해서 2살짜리 아들을 두고 나간 게 아닌가 생각된다. 특검은 새벽 2시에 애를 데리고 나가서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구치소에 있어도 엄마이기 때문에 변호인에게 CCTV를 확인해 보라고 했다면서 애를 2시에 데리고 나간 건 특검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제가 잠을 못 자고 있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습니다. 근데 정유라가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제 발로 나갔어요. 특검이 데리고 나간 게 아니라 제 발로 나갔고 뛰어갑니다. 그리고 뭐 인사까지 하고요. 그리고 신분증을 두고 왔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신분증을 또 가지고 나가요. 이런 게 CCTV에 고스란히 적혀져 있는데 이 최순실은 그걸 믿지 않네요. 믿지 않는 건지 아니면은 그게 또 전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여러 건들 중에 그 본질과 상관없는 과정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최순실 본인이 했던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이 나라를 어디까지 망가뜨렸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지 그걸 가지고 뭐 특검이나 검찰 측에서 공소유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건을 가지고 이렇게 뭐 새벽에 애를 불렀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고 변호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그 뭐 아이까지 있는 성인인데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게끔 놔두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지금까지의 재판 진행 과정을 쭉 보면 사촌 언니 장시호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유라도 본인이 무언가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순실 씨는 사실 조금 전에 영상을 직접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구속 상태이기도 안 하고. 보여줘요? 엄마인데? 네. 구치소에 있어도 자신은 엄마라고 주장하는. 뭐 당연하죠. 당연한데 변호인과 이제 접견을 하죠.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접견할 때 구치소 들어갈 때 전자기기를 다 놓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변호사를 하더라도. 또한 또 그걸 몰래 숨기고 들어가서 뭐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그 접견하는 장소를 이제 특히 지켜보고 감시하지 않는 이상 알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요. 규정에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이야기는 전해 들었을지 몰라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런 영상을 직접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유라가 저렇게 제 발로 뛰어간 것은 아마 이제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석방이 된 장시호 씨를 아마 따라가는 건 아닌가. 그렇죠? 검찰에 협조할 건 협조해야 그래도 이제 자기가 2살짜리 아이들을 조금 더 이제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뭐 그런 쪽에 무게가 좀 실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지금 최순실의 형편이 지금까지는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해주고 모든 걸 도와줬기 때문에 본인은 엄마를 의지하고 처음에 공항에 입국할 때만 해도 엄마가 시킨 대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최순실이 자기를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달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같이 최순실이 원래 엄마인 최순실이 정유라에게 요구했던 대로 그대로 갔다가는 같이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본인의 아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모성애를 엄마도 이해할 것이라는 스스로의 어떤 뭐랄까 스스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엄마는 분명히 내가 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정도 하는 것을 인정해 줄 거야라고 하는 부분이 일정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합리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미안함보다는 솔직히 얘기해서 본인의 형량을 줄이고 장시호 케이스처럼 구속을 피해서 일정 부분 처벌은 받겠지만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 특검이나 검찰이 그걸 들어줬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특검과 검찰도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만약 협조하면 일정 무리가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정유라가 적극적으로 특검을 돕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 주인 이름 박근혜 침대를 놓고 처리하는 문제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침대 처리 문제를 두고 고심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탄핵을 당한 뒤에 이 침대를 청와대에 그대로 두고 서울 삼성동 사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동을 했죠. 근데 이 침대를 국가 예산으로 샀기 때문에 사용 연한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용 연한 동안은 처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없애버리기도 그렇고 또 경매로 내다 팔자니 그것도 그렇고 이 규정상 안 되는 거죠. 국가 예산으로 샀기 때문에. 일단 보도된 것처럼 예산으로 샀기 때문에 사용 연한도 있고요. 그걸 관리하는 책임도 있고요. 뭐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쉽게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저런 내용이 어떻게 또다시 얘기가 돼서 보도가 됐는지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뭐 그 내구 연한이 있고 사용 연한이 있지만은 물건이라는 게 고장나서 못 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어떻게 고장이 난 걸로 해서 고장이 나서 불용 처리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어디 나중에 그 기록관 같은데 쓰기 위해서 보내도 되는데 지금 시점에 다시 한번 또 침대 얘기가 또 나오는 게 좀 석연치는 않은 그런 대목은 좀 있어요. 아니, 이건 간단해요, 사실은.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 연한이 있으니까 그것도 보관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뭐 그럴 공간이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없으면 뭐 임시 창고라도 지어서 전직 대통령이 쓰던 물건들 보관을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사실은 굉장히 이게 박물관에서 활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것들 함부로 없애면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인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퇴임을 했더라면 정말 나중에 박물관에 갖다 놓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탄핵당한 상황이고 또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에요. 뭐 한 개도 아니고. 탄핵을 당했어도 그러니까 그 나쁜 역사도 사실은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거고요. 그런 대통령이 쓰던 물건이라 그래서 버린다거나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되죠. 글쎄요. 근데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자신의 집무실에서 쓰는 그 탁자, 그것도 사실 과거에 이제 뭐 민정수석일 때 이제 쓰던 거를 이제 갖다 그러니까 탁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보관하기가 용이하잖아요. 근데 이 침대는 이제 이 천으로도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쪽 곰팡이 쓸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을 이제 어쨌든 보관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게 이제 김정숙 여사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들어갔을 때 침대를 자비로 샀어요. 그렇죠? 국가 예산으로 안 사고. 요거는 약간 좀 대비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개인적인 이제 그 용품은 그러니까 본인이 다 직접 사서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철학에 따라서 이제 저렇게 이제 하는 건데요. 사실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뭐 관제에서 쓰는 여러 가지 물품들, 기본적인 저런 뭐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국가 예산으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좀 돼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제 저 침대 같은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저 침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퇴임하실 때 뭐 이렇게 기부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이제 가져가셔도 되는 그런 물품이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취임 이후에 한 3일인가 사저에 계시다가 늦게 들어가셨잖아요. 사실은 그 청와대 예산에 그러니까 새로 대통령이 취임하시면 그 기본적으로 뭐 관저에 도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일부 집기를 바꾸는 그런 정상적인 예산이 사실은 있긴 합니다. 하여튼 뭐 경호실이나 숙직실에서 쓰기도 그렇고 대기실에 보관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비로 샀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가 사비로 침대를 샀으니까 문 대통령이 퇴임할 때는 가져 나갈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이재용 재판에 또 불출석 의사를 밝혀서 법인이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손소 변호사님,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도 지난번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만 나오지 않았죠. 예. 그리고 또 이영선 전 행정관 재판에도 역시 증인 채택되었습니다만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면 당연히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법원이 소환했는데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구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그런 상황에서 그 특검이 미리 요청을 한 거죠. 재판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반드시 예.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번도 안 나왔고 이번에도 안 나올 수 있으니 이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좀 발부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재판부에서 그럴 줄 알고 미리 해놨습니다. 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가능하고 또 이제 감치도 가능한데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니까 감치라든지 아니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실제로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때 이게 관련 규정에 따르면요 교도관에게 통지해서 소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관이 이제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과 또 현실적으로 과연 아무런 문제 없이 이게 무난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 따라서 지난번에도 박영수 특검이 직접 찾아가서 이제 증인 채택됐으니까 나오시죠라고 설득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거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인장을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강제로 예. 데리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설령 그렇게 약간의 잡음을 또는 약간의 갈등을 무릅쓰고 예. 구인한다 하더라도 증인으로 나와서 이거는 재재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언 못하겠습니다.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강제로 증언을 하게 하거나 예. 입을 열게 할 방법은 없거든요. 따라서 절차들은 다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법적으로는 있습니다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겠다. 내가 전직 국가원수로서 책임을 지고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라고 예. 하는 의지가 없다면 사실은 증언을 강제할 그런 뚜렷한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제 발가락이 아프다 또는 허리가 아프다라는 이제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이제 불출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도 이제는 통하지가 않아서 법인이 나와라라고 이제 한 상황입니다. 구인장을 발부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증인이니까 특검으로서는 무조건 좀 출석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 청와대에서 또다시 박근혜 정부 당시의 문건 1361건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이번 게 훨씬 세다. 지난번에 300여 건 정도 발견된 것보다 이게 더 세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관련된 내용 중에는 삼성과 문학의 블랙리스트 내용이 있고요.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있습니다.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과 같은 얘기도 좀 실려 있습니다. 자료의 키워드만 공개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이 대통령 기록물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용까지 다 공개하는 것은 또 법률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근무자들이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문서를 다 파괴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에 보안이 강화되면서 종이 문건은 복사도 안 되고 사진도 찍히지 않는 특수용지를 사용해서 작성하도록 했다. 청와대 밖으로 문건을 가지고 나가면 삐하는 경고음도 나갈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게 이 문건 관리를 했는데 어떻게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 일각에서는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행정관과 행정요원, 인턴 등의 퇴직 시기가 들쑥날쑥해지면서 캐비넷 등 일부 사무 가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수석실 내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의 행정요원 책상 하단 잠겨진 캐비넷에서 다량의 문건들을 발견하고 현재 분류 작업 중에 있습니다.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고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하여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지난 7월 14일 민정비서관실 발견 문건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과 공범들이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국정농단의 천병으로 지목되었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2차례나 기각되었습니다. 압수수색 방해로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적폐 오봉중의 특검과 검찰이 끝내 오르지 못한 마지막 보물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미 거기 나와 있는 것이 소위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그 판단을 지금 현재 청와대에 있는 공직자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하는 것이 지금 문제의 제기입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청와대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그 공직자가 이 문제를 독단으로 해석을 해서 이거 했다는 것 자체가 그 과정상의 또 문제와 함께 민정수석실에 이어서 정무실 수석실에서도 이제 다량의 문건이 이제 나왔습니다. 현 청와대 문재인 정부는 그 내용 중에 불법적인 지시 내용이 많다는 거에 이제 방점을 둬서 강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야당은 아니, 나온 건 나온 거지만 그걸 왜 공개하느냐? 대통령 기록물인데 그러니까 공개 자체가 불법이다,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맞서고 있습니다. 어느 게 사안의 본질입니까? 불법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가 나온 것이 본질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공개해서는 안 되는데 공개한 게 본질입니까? 저는 두 축 다 그 본질과 상관없는 걸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예. 청와대는 글쎄요, 저게 굉장히 내용이 아직 뭐 밝혀지진 않았으니까 어떤 연유로 저게 남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2008년 초에 청와대 처음 갔을 때 그 우리 많은 직원들과 처음 했던 게 모든 집기와 책상과 캐비넷을 확인하는 일이었고 내가 쓸 물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그 취임한 지 벌써 한 70일 정도 가까이 되잖아요. 여태 그 책상 어느 한 부분에 저게 남아 1000몇 건 정도가 남아 있었던 게 이제 나타났다라는 것도 좀 이상한데, 그걸 또 청와대 대변인께서 직접적으로 온 마이크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해서 내용을 밝히는 것도 좀 마땅치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정말 중요한 건이었다고 하면 검찰에 통보를 해서 대통령 기록관실과 협의를 해서 관련 내용을 법적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검찰에 넘겨서 조용히 처리하고 검찰이 그 건에 대해서 재판에 활용을 하거나 재판부가 판단하면 되는 건이지, 그거를 마치 무슨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밝히는 것도 적절치 않고요.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까도 제가 뭐 본질보다는 이상한 과정 갖고 지금 논의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 문건이 있었으면 문건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 내용의 진위, 그다음에 내용의 중과에 대해서 봐야지 그 문건이 뭐 대통령 지정 기록물 아니면 그냥 기록물에서 공개가 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의로 또 곁가지로 나가는 거는 저것도 옳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이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람들, 박근혜 전 대통령 포함해서요, 이분들이 모든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어떤 죄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다량의 문건이다라고 해서 아마 청와대는 정치적 무게를 좀 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매끄럽게 처리를 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법적인 논란이 없도록, 특히 절차와 관련해서 굉장히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지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벌써 논란이 유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제서야 발견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왜 지금 이걸 꼭 공개를 하느냐 하는 것까지. 그리고 뭐 지난번에 300건, 어제는 또 1,300건. 그럼 또 내일은 뭐냐 이거죠. 그죠? 내일은 뭐 더 5,000건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예컨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청와대가 무슨 금광도 아니고 계속 뭐 광맥 찾듯이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도 이게 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계속 논란을 더 유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까지 발표한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앞으로는 전수조사 다 마치고 나서 일괄해서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문건 내용과 관련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아예 판단을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법하지 않은 그런 지시가 있었다. 적법한지 안 한지는 검찰과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문제지 이거는 청와대가 재단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뭐 이번 게 더 세다라는 식의 표현을 쓴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 정치적 판단을 자꾸 개입시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좀 오해와 반발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문건 내용이 뭐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이 특검이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제 확보하고 싶었던 그 문건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추정컨대. 그때 청와대의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은밀한 캐비넷에 이제 막 보관해 둔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막 정신없이 이제 정권 이제 이양이 이루어지면서 두고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그토록 찾고 싶었던 문건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관련자들에 대해서 재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모른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본인의 이 임기 동안에 일어났던 이 작성됐던 문건인데 모른다고 그래요. 이 말은 믿어야 됩니까? 일단 지금 재판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또 기자들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말할 의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인에게 이익되는 측면으로 얘기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당시 이제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첫 발을 이제 디딘 거죠. 이 문건에 새로이 발견된 문건에 대해서 따라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돼서 수사 결과 발표가 되고 또 그 후에 추가적인 그런 그 증거 활용이 있거나 아니면은 추가 기소가 됐을 경우에 법원의 판단이 다 나와 봐야 사실 확인이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 법적인 측면이고요. 또 그 이외에 청와대가 법원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청와대 입장에서 지금 현재 이런 문건들이 갑자기 발견이 된다면은 이거를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정치적인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 끝에 지금 시점에서 청와대 대변인의 입을 빌어서 최소한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준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청와대가 가만히 있는 것이 능사겠느냐 또는 청와대가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문서를 아예 다 공개하는 게 능사겠느냐 둘 다 아니거든요. 적절한 수준에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수위를 찾은 것이 이번 대변인의 발표가 아닐까도 생각됩니다. 당시에 청와대 기획비서관으로 재직했고 지금은 국무조정실장인 홍남기 실장이 청와대 캐비넷 문건의 일부는 내가 작성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주관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이제 주로 이제 정리를 한 것인데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런 관련자들이 아마 유죄 여부를 가리는데 크게 이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제 다시 이 부분도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내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육군 대령 출신의 국민의당 보좌관이 인턴 비서로 등록을 했다. 군인연금 수령에서 꼼수 의혹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군 대령 출신으로 국민의당 보좌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국방 전문가로 알려지면서 상당히 좋은 사례로 이제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1월 말에 돌연 보좌관직을 사직하고 3월 초에 인턴 비서로 이제 국회 사무처에 재등록을 했습니다. 아마 이 재취업이 되면은 이제 연금을 못 받으니까 그것을 이제 피해가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악재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은퇴 국민의 뜻에 맡겨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보 조작에 대해서 안 전 대표를 포함한 당의 지도부가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가 정치에 등장한 지 약 5년이 되었지만 그가 외쳤던 새 정치는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국민 뜻을 받드는 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 뜻은 뭔가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정계 은퇴를 하라는 게 국민의 뜻입니까? 아니면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게 국민의 뜻입니까? 그 국민의 뜻은 사실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하죠, 다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 뜻이 뭐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거는 오롯이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스스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국민의 뜻이 무엇일까 과연.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했으니 본인께서는 확실하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국민들이 그게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잘못 판단한 거면 본인의 정치 인생에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은 A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B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면 본인이 앞으로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데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 질문에 안철수 대표가 정계 은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는 본인이 결정한 문제지만 본인이 정말 여론의 목소리를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본인의 미래 정치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정화 대변인은 정계 은퇴 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거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지만 예. 저는 국민의 판단은 이미 지난 대선 결과를 통해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그 한동안 한 달여를 남기고 1위랑 비슷한 지지를 예. 보이다가 쭉 빠진 건에 대해서는 예. 그동안 방송 토론이나 이런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보고 판단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이 잘 읽어야지. 예. 그렇지 않으면은 그 불행하게 정치권에서 멀어져간 많은 사람들이 전철을 또 밟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야 추경 정부 조직 개편안 막판까지 힘겨루기다라는 제목의 사진 한 장이 좀 실려 있는데 어제가 이제 69주년 재헌절 경축식이었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여 분 동안 아는 척을 안 했습니다. 이 여야 이제 지금 제일 야당 또 이제 여당 대표인데 그래도 이분들 싸울 땐 싸우더라도 또 이렇게 행사장에서 만나면 굉장히 친하게 지내시던데 정말 어제는 친한 척 안 했어요. 아니 근데 요즘 국회 분위기를 보면요. 예. 홍준표 대표만 혼자서 화가 나 있어요. 예. 다른 분들은 서로 만나면 인사도 하고 뭐 예.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뭐 국회 돌아가는 분위기도 그렇지만 예. 협치 분위기가 지금 물씬 이렇게 풍기는데 혼자만 계속 저러고 있는 모습이 예. 굉장히 좀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저것도 이제 홍준표 대표의 나름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예. 저게 너무 길어지면 이게 그야말로 이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약간 예. 좀 따돌림 당하는 상황. 이게 이제 국민들 역시 그렇게 생각할 예. 수 있다 하는 지점을 좀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대통령이 초대하는 오찬에도 이제 혼자 안 가시겠다 그러고 예, 그렇죠. 어제 저 행사장에서도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가 홍 후보하고는 악수도 안 하고 또 지나쳐 갔어요. 예. 정치권에서 이게 약간 그래도 제1야당 대표인데 약간 왕따 당하듯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해운 대표가 피했다라기보다는요. 예. 그 화면을 정확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준표 대표 자체가 악수를 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딴 거 예. 이렇게 그러면 홍 후보가 다른 분들 다 왕따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서류뭉치 딱 이렇게 움켜쥐고 예. 그냥 악수할 자세를 기본적으로 안 갖추고 있는 거예요. 예. 악수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데 굳이 가서 손 내밀었다가 이해운 괜히 대표가 할 좀 필요 민망할 없다. 수 있으니까 그냥 지나간 거죠. 예. 그래서 잠깐 만평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황새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너무 이제 제1야당 대표를 희화하는 것도 이제 좋은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지금 전반적인 진짜 자꾸 오늘 국민의 뜻 얘기인데 국민들 생각은 어떤 거예요? 이제 홍 후보의 어떤 저런 행보에 대해서 이해가 간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나요? 아니면은 그래도 좀 협조할 건 협조하면서 좀 풀어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쪽인가요? 물론 뭐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정점을 예. 치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 뭐 불가피하게 지금 대통령제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 지금 그래도 높은 지지도를 보여주고 있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건 못했건 판단 이전에 예. 지금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리더십이 공백 상태에서 나라가 멈춰서 있었지 벌써 7, 8개월 이상 되잖아요. 예. 이 건에서 세계는 분주하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정체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국민의 뜻이고 그런 면에서 예. 대통령도 열심히 일하고 정부도 열심히 일하고 국회도 협치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본다면 예.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하시는 거에는 국민의 뜻과는 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조금 모르겠어요. 이게 깊이 들어가면 홍준표 대표도 굉장히 외로우실 것 같아요. 뭐 당내 대표는 됐지만은 뭐 친박 세력에 얹혀서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조금 힘들고 외롭다고 오히려 예. 국민들과 옆에 있는 동료들과 얘기하면서 나라가 잘 되게 협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간섭 한국수력원자력 한손 사장의 소신 신고리 556호기 연구 중단 반대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산업부에서 이제 차관까지 지내신 분인데 이 소신에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현 정부와 이 엇박자를 내는 목소리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본인 입장에서는 한수원 사장으로서는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직원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볼 때는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입장이니까 저는 만약에 본인이 저게 필요하다면 설득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서 중재위에서 잘 설득해서 본인이 관철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도 뭐 이제 정부가 바뀌면 이제 눈치 보기 바쁜 게 공기업 공공기관 사장들인데 소신전을 보이는 모습은 또 이렇게 박수 받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아침의 매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